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서연님의 단편소설 너를 보고 있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장소설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약간의 환상성이 가미되어 몰입도가 좋은 소설입니다. 특히 주인공의 미묘한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이 나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제목이 왜 너를 보고 있어 일까를 생각해 보며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나, 주소 확인하고 따라오세요. 재성이 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30대 중후반의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나를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누나라고 불렀다. 네, 바로 갈게요. 나는 쌈밥 식당 입구에서 뽑은 커피 2잔을 하나로 합치며 대답했다. 천천히 마시고 와요.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갈 테니까. 화장실에 들렀다가 뒤늦게 식당에서 나온 찬영이 흡연 장소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들은 오전에 오피스텔 이사를 한 건 했고 나는 근처에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짐을 컨테이너째 창고에 보관하는 팀과 일한 후 식당에서 재성팀에 합류했다. 공공아파트 102동 506호 유품 정리. 보내준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같은 주소의 510호에 살고 있었다. 낡은 소형차의 운전석에 앉아 식당에서 가져온 다디단 커피를 마시며 엘리베이터를 오가다 무심히 보았던 506호 노파의 모습을 떠올렸다. 오셨어요? 저기 혹시 귀중품 같은 거 나오면 챙겨주시나요? 미리 알려준 비번으로 도어록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쪽에서 여자가 걸어 나오며 물었다. 그럼요.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돌려드립니다. 일은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도 하다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 끝나기 30분 전에 전화 드릴게요. 찬영이 판에 박힌 말로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나는 챙이 짧은 번거지를 쓰고 마스크를 하며 무심코 여자를 바라보다 흠칫 놀랐다. 필주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며 찬영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곧 오랜만이기도 했고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나를 알아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당히 아는 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반가워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쪽으로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했다. 506호 할머니의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한 번도 필주를 떠올린 적이 없었고 이곳에 그녀가 드나드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여자는 찬영이 책정한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다시 흥정하기 시작했다. 보나마나 그녀가 지불해야 할 돈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옷장과 서랍장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주머니에서 3M 장갑을 꺼내 꼈다. 서랍을 열고 내용물을 비우는데 뒤에서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모르는 척 일에만 집중했다. 여자가 필주라면 이 집에 살았던 할머니와 어떤 관계였을까? 침대를 분해해 들고 나갔던 재성과 찬영이 내가 비워둔 서랍장을 운반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필주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다. 1학년과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1학년 때는 함께 점심을 먹고 화장실과 매점에도 같이 다니는 사이였다. 필주의 첫인상은 뭐랄까,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로 매사에 눅눅하고 뒤죽박죽인 나와 달리 그 애와 그 애를 둘러싼 모든 것은
곱고 차분하며 보송보송한 것처럼 느껴졌다. 당시 나는 거의 매일 스포츠 신문을 사서 등교했는데 축구선수 조광래의 사진이 나오면 필주의 책상까지 신문을 펼쳐놓고 가위로 오려 스크랩을 하곤 했다. 그러면 필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사진을 붙인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나는 그런 필주의 다정함과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부드러움에 많이 의지했다. 아버지와 그때 이미 대학생이었던 오빠, 그리고 나는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집안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라는 접착제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몫의 슬픔을 견디는 공간을 떠나 학교에서 나는 필주와 함께 여느 17살처럼 웃고 떠들고 매점에서 캔디바를 사 먹었다. 속옷을 사러 갈 때나 슈퍼마켓에서 생리대를 사야 했을 때도 필주는 흔쾌히 나와 동행해 주었다. 이거... 찬영이 어디선가 찾은 바카스를 내밀었다. 그거 마시면 잠 못 자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찬영과 재성은 모두 싱글이었고 정식 이삿짐 차가 아닌 3톤짜리 오픈 트럭 팀이었다. 그들이 이 일을 계속하며 경력을 쌓아 더 큰 이삿짐 트럭을 몰게 될지 어느 날 호련히 그만둘지는 모를 일이다. 나는 오래전에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걸 깨끗이 포기했다. 그저 존중할 따름이다. 내게 있어서 존중이란 씨알도 안 먹힐 뿐 아니라 시대와도 맞지 않는 충고 따윈 넣어두고 입을 닫는 일이다. 그건 아들 선혁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터득한 것이었다. 지방 국립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중간에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하지 않았다. 다시 시험을 봐서 한의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니만 공부는 안 하고 여성만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랐던 온갖 험한 알바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독립했다. 가족이라고는 저하고 나 둘뿐이었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막상 닥치고 보니 말할 수 없이 서운했다. 선혁은 올해 30이 됐다. 지금은 일식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 재성처럼 넉살이라도 좋으면 걱정을 덜 하련만. 나는 찬영과 재성이 일하는 리듬에 맞춰 옷장 속 행거에 걸린 옷을 모두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옷에서 옷걸이를 빼며 빠르게 주머니도 훑었다. 영수증이나 휴지가 가끔 나올 뿐 돈이나 귀중품은 나오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들이 이미 몇 번은 뒤졌을 터였다. 옷장 안 서랍에서 사진이 가득 든 쌍화탕 상자 2개가 나왔다. 돈이 되지 않을 추억은 아무도 챙겨가지 않았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고 그 안에서 화투패 섞듯 손바닥으로 사진을 펼쳤다. 집히는 대로 재빨리 몇 장의 사진을 반으로 접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옷장 끝났어요. 옷이 든 상자를 밖으로 밀어내며 내가 말했다. 재성이 옷상자를 들고 나갔고 찬영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내가 비운 옷장의 문짝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안방 겸 거실에 있는 낮은 거실장의 서랍을 열었다. 사는 건 모두 비슷했다. 있는 것도 비슷했고 모아놓은 것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서랍에 있는 것들을 일별한 후 각종 파스, 손톱깎이, 낡은 휴대폰, 건전지, 전단지 등을 통째로 대형 플라스틱 상자에 부었다. 나는 아까부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을 무시하고 화장대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립스틱들과 각종 샘플 화장품들도 모두 쏟았다.
한쪽 서랍에서 할머니의 보석함이 나왔다. 게르마늄 팔찌 몇 개와 오래되고 군데군데 벗겨지기까지 한 진주 목걸이, 단추 몇 개와 브로치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작은 꽃다발 모양의 브로치는 은색 가지 끝에 진주와 큐빅이 번갈아 붙어 있는 것이었다. 비로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의자 한쪽에 약간 투명해진 할머니가 손에 리모컨을 든 채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든 브로치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거 가져도 돼요? 소멸해 가는 할머니의 세계에 나는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조용히 물어보았다. 가져요. 돈 되는 건 다 가져갔을 텐데요, 뭘. 어느새 냉장고 속을 비우고 있던 찬영이 말했다. 그의 대답에 좀 머쓱해진 나는 조끼 윗주머니에 브로치를 넣고 지퍼를 채우며 할머니의 얼굴을 잠시 살펴봤다. 저분은 필주와 어떤 관계였을까? 분위기는 비슷한 듯 했지만 닮은 구석은 별로 없어 보였다. 어머니였다면 필주는 아버지를 닮았나 생각하다가 할머니 옆에 빈 의자에 눈이 갔다. 506호 할머니는 키가 크고 마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가끔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꽤 다정한 노부부라고 생각했는데 504호에게서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 몇 년을 사셨고 할아버지는 나중에 합류했다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인 할아버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 살았다고 했다. 그랬다면 그 속사정은 보지 않았어도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자세한 내막이야 어찌됐든 두 사람은 서로를 살뜰히 챙겼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니는 모습을 나도 몇 번 본 기억이 있었다.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였을까? 아니면 그저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운명 공동체였을까?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의 옷가지나 짐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를 잃고 그분은 어디로 갔을까?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텐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성이 의자 2개를 한꺼번에 들고 나갔다. 가전제품과 큰 가구가 빠지자 방은 순식간에 휑해졌다. 이제 할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엷어진 만큼 더 젊어진 것도 같았다. 화장대와 거실장을 모두 비운 나는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선풍기, 녹즙기, 전기 약탕기, 식품 건조기가 차례로 나왔다. 그 윗칸에는 공구함이 보였고 배드민턴 라켓, 뒤틀린 테니스 라켓, 그리고 검고 커다란 가방이 하나 있었다. 들기 전에 손잡이를 잡고 살짝 흔들어 봤다. 무게가 꽤 나갔다. 안에는 볼링공과 볼링화가 들어있었다. 506호의 하얗고 자그마한 할머니가 배드민턴 라켓과 테니스 라켓, 볼링공을 들면 유주얼 서스펙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고개를 좌우로 돌려 목을 풀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어떤 준비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잠깐 상상했다. 맨 윗칸에서는 쓰지 않은 수건과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 바구니들이,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는 크기도 다양한 빈 유리병 수십 개가 나왔다. 요술 주머니처럼 다양하고 쓸모없는 게 끝도 없이 나오는 창고를 모두 비운 다음 나는 마스크를 벗고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렸다. 작은 손뭉치 같은 것들이 무수히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어느덧 5월 초,
버드나무 씨앗이 날릴 때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필주를 다시 만난 것은 이맘때쯤 내가 근무했던 백화점 레포츠 매장에서였다. 창고에서 여름 의류가 든 박스 2개를 꺼내 들고 돌아왔을 때 매장에는 매니저가 상대하는 고객 외에도 3명의 고객이 더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필주였다. 엄필주. 옷을 고르고 있던 필주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한상미, 오랜만이다. 우리는 마주보며 씩 웃었다. 누구니? 나는 눈짓으로 남자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친구. 우리가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 동안 남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건성으로 옷을 뒤적이며 필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얼마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돈을 벌어야 하는 내 모습과 자유롭게 편한 캐주얼한 옷을 입고 뭔가 모르게 당당한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비교되며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오래전 일 하나가 떠올랐다.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얼마 전 청소 당번이었던 우리는 교실 청소를 마치고 책상 줄을 맞추는 중이었다. 나는 교탁에 서서 줄이 똑바른지 보고 있었고 필주는 내 지시에 따라 책상을 빼거나 밀어 넣었다. 거기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더? 아니 멍청아, 미는 게 아니라 빼라고.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필주는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서 달려갔을 때 필주는 울고 있었다. 주변으로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필주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아이가 필주를 감싸 안아 일으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물었다. 지가 뭔데 나보고 멍청이래.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뭐? 누가? 누군가 물었다. 상미가. 필주의 대답에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다. 몇 명은 입모양으로 뭐야? 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대부분 우는 필주를 달랬고 나 역시 사과를 한 후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곧 겨울방학이 됐고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다가 3학년 때 다시 한 반이 됐다. 그때도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단짝이 있었다. 고교 졸업 후 필주는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취업을 했다. 당시에는 정기대, 후기대, 전문대 순으로 입시가 이어졌다. 나는 정기대에 떨어진 후 나머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막연히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그런 내게 관심이 없었다. 오빠는 자신의 연애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었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내내 내게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에 떨어졌으니 조금 쉬다가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다. 집안일이 내 차지가 아니었던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했고 나머지 일은 눈치껏 오빠와 내가 알아서 했다. 엄마가 있었을 때보다 더 깔끔했고 모든 게 각이 잡혀 있어서 집이라기보다는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은 군대의 내무반 같은 분위기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모두 몹시 우울해서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다.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도 벅차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 그냥 성격이었는지도 모르고. 필주가 백화점 매장으로 전화를 해온 건 같은 해의 5월 말이었다. 그때쯤에는 이미 그날의 여파에서도 벗어난 상태여서 나는 조금 어색하게 매니저가 넘겨주는 전화를 받았다. 곧 보자고 해놓고 빨리 전화 못해서 미안. 중간고사가 이제 막 끝났어. 오늘 시간 어때? 오늘은 9시 좀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그때쯤 백화점 앞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필주는 전화를 끊었다. 늘 만나는 동료 외에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오후 내내 나를 들뜨게 했다. 그러나 막상 만날 시각이 되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어두운 밤거리로 나갔다. 몇 번 두리번거리지 않아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하얀 셔츠와 데님 스커트를 입고 나를 찾고 있는 필주를 발견했다. 정말 와 있을 줄 몰랐어. 왜? 내가 기다린다고 했잖아. 넌 아직 거기 살아? 응, 그대로야. 너는?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탔었고 필주는 나보다 2정거장 앞선 곳에 살았다. 우리는 백화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로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필주와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창들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필주와의 만남은 대학 3학년이었던 필주가 졸업할 즈음 내가 연애를 시작할 무렵까지 계속됐다. 반쯤은 약속을 하고 만났고 반쯤은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필주가 퇴근 무렵 백화점 앞에서 무작정 기다려 이루어졌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나는 필주가 있나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때로는 지겹다고 생각했다가도 없으면 서운했고 있으면 반가웠다. 나를 다시 만나러 오기 얼마 전 필주는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했다고 후에 말했다. 같은 학년 같은 과였고 백화점에 함께 왔던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 남자는 곧바로 필주도 아는 1학년 여자애와 커플이 됐고 그 일로 필주는 많이 힘들어 했었다. 매일 밤에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내가 직장인하고 데이트라도 하는 줄 알아. 틀린 말도 아니네 뭐. 어쩐지 날 만나러 오면서 항상 옷을 잘 차려입었더라. 우리는 늦은 밤에 즉석 떡볶이 따위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와 직장 이야기를 번갈아 했다. 그 둘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었으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쉬는 날이 평일이었던 나는 가끔 학교로 찾아가 도서관 근처의 벤치에서 필주를 기다리고는 했다. 한 번은 필주와 그렇게 만나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수혜를 만났다. 우리는 학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얼마 후 근처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탄이 피워져 있는 동그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수혜는 주인을 향해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다. 곧바로 청양고추를 넣어 얼큰한 콩나물국과 파무침, 돼지고기가 연이어 나왔다. 술과 계란찜을 계속 추가로 주문하던 수혜가 다시 한번 주인을 향해 손가락 3개를 들어 올릴 무렵 대화는 고등학교 시절에서 대학 생활로, 진로 문제로, 마침내는 사회 비판으로 이어졌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고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을 흘려 들으며 고기를 구웠다. 상미야, 한상미, 너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넌 그렇다 치고 필주 같은 애가 정말 답이 없는 애야. 수혜가 새끼손가락을 뻗은 채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수혜의 치켜든 새끼손가락이 나무젓가락처럼 두 손으로 잡고 똑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자꾸 눈에 거슬렸다.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를 거쳐가는 질문의 여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누군들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 수혜의 말에 따르면 진짜 분노해야 할 사람은 나 같은 사람들인데 수혜는 분노에서조차 간단 없이 나를 소외시켰다. 그런 수혜를 보며 나는 분노 역시 호시탐탐 현재 기득권자들의 자리를 노리는 다음 기득권자들의 특권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필주는 마치 수혜랑 둘만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대화에 열중하며 나를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화에 끼지 못하는 나를 배려해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주기를 바랐던 나는 이윽고 굽고 있던 마늘을 가만가만 불판 사이에 난 구멍으로 모두 떨어뜨렸다. 그날 수혜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룸 안쪽에 선배들이 있는 걸 발견했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기 전 거울을 꺼내 입속을 확인하며 표 안 나게 립스틱을 발랐고 내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마음대로 시키고 다 먹지도 않은 고기와 술값을 모두 계산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필주는 수혜가 좀 정신없지만 재밌는 아이라며 수혜의 에피소드 몇 개를 얘기했다. 어쩐지 한동안 나를 소외시킨 것에 대한 변명 같은 말을 흘려 들으며 나는 필주에게 열등감을 내보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필주와 만날 때마다 뭘 하든 매번 돈을 냈다. 필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또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서 아니면 함께 나서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랬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그들의 알량한 우월감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나의 미묘하고 엉뚱한 고집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필주가 말했다.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더 많이 살게. 맛있는 것도 사고 커피도 사고 술도 사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 그때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으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나는 웃으며 농담처럼 얼버무렸다. 이듬해 가을쯤 필준의 집은 송파구로 이사를 했다. 그 무렵 나도 새로 생긴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생겼다. 거리가 멀어졌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결혼식에 필주를 부르지 않았다. 필주 역시 그랬다. 그녀는 나보다 1년 후에 결혼했다고 들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재미교포를 만나 결혼한 후 하와이에 산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하와이가 배경인 영화와 미드를 찾아보는 취미가 생겼다. 화면에서 하와이를 본 날이면 어김없이 거기 어딘가에 있을 필주를 만나러 가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곳에서 만난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검은 산을 깎아 만든 길을 굽이굽이 돌아 조금 한적한 바닷가를 찾아간다. 우리는 둘 다 한국에서는 입어볼 생각조차 못 해본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끈 달린 원피스를 입고 샌들을 벗어든 채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걷는다. 내가 이상화한 대로 필주는 그간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삐걱거리지 않는다. 그 달콤하고 어수룩한 상상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필주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끝이 났다. 아이는 없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전업주부로 지냈던 세월을 뒤로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필주를 떠올릴 기운도 나지 않았다. 여보세요? 네, 사모님. 30분 후면 끝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올라오실 필요는 없고요. 102동 앞에서 뵙겠습니다. 찬영이 전화를 끝내고 사각대차에 얼마 남지 않은 짐을 실었다. 나는 화장실 용품을 모두 꺼내 상자에 담았다. 아파트마다 재활용을 버리는 날짜도 다르고 주민이 아닌 사람이 버리면 싫어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성은 신발장을 비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까치발을 들고 맨 윗칸에 있던 갈색 구두를 꺼내 들었을 때 작은 방에서 베이지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차려입은 506호 할머니가, 아니 이제 40도 돼 보이지 않는 젊은 여자가 전보다 더 흐릿해진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재성이 내려놓은 갈색 구두에 한쪽씩 천천히 발을 집어넣었다. 나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숙이고 마음 편히 가라고 인사를 했다. 나풀나풀 공기보다 가볍게 506호 할머니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재성과 찬영이 트럭에 실은 짐을 묶는 동안 나는 멀찌감치 세워둔 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 사는 걸 몰랐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트럭이 떠나고 나면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놓고 집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그때 내 차만큼이나 오래된 차 한 대가 102동 앞으로 들어왔고 트럭과 대각선 방향에 차를 세우는 게 보였다. 필주였다. 나는 벗으려던 모자를 다시 쓰고 턱에 걸쳐두었던 마스크를 끌어올렸다. 흥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약한 금액에서 빠지는 돈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가구 역시 돈이 될 만한 건 없었고 보다시피 짐이 많아서 오히려 폐기물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다고 말하는 찬영의 목소리가 조금 열어둔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귀중품에 관한 필주의 물음에 없었다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끼 윗주머니에 넣어둔 브로치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브로치를 하고 있는 506호 할머니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외출복 왼쪽 심장 가까이에서 수줍게 빛나는 브로치를 보고 누군가 예쁘다고 하자 손가락에 끼거나 목에 거는 건 이제 다 불편하고 고추장스러워서 이것만 해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도 났다. 잠시 후 필주가 휴대폰으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듯 했고 찬영이 확인하는 동안 재성이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곧 찬영도 조수석에 올라탔다. 필주가 트럭에서 물러나 자기 차를 향해 걸었다. 트럭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후진을 한 후 필주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필주는 돌아서서 506호 할머니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오후의 햇살 아래 한층 더 낡아진 모습으로 제 앞을 지나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 옆으로 주저앉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필주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쑥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았다. 얼마 후 몸을 일으킨 필주는 차를 몰고 내 앞을 지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필주가 떠나고 얼마 후 나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겨놓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의 가로수는 무성한 연초록 나뭇잎들로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털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부풀리며 그 아래를 터덜터덜 걸었다. 주머니 속에는 506호를 정리하며 나온 동전이 들어있었다.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서너 개. 나는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캔 맥주 작은 것을 하나 샀고 내 돈으로 도시락도 샀다. 일한 후에는 밥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점점 일이 힘에 부쳐서 그만두려고 해도 다른 대안도 없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 면에서 재성의 조에 들어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재성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었다. 다른 사람의 대타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냥 쉬는 건지 다른 일을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기 트럭으로 하는 일이라 그런 방식이 가능했다. 집으로 올라온 나는 조끼에서 브로치를 꺼내 낡은 칫솔에 베이킹소다를 묻혀 꼼꼼히 닦았다. 뒷면에는 은인지 금인지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잘 보이질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수건에 꼭꼭 눌러 물기를 제거한 후 거울 앞에 서서 브로치를 가슴에 대보았다. 그동안 브로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뻤다. 문득 빨간 머리 앤에 마릴라가 애지중지하던 자수정 브로치가 생각났다. 만화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브로치는 대단히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자수정 브로치는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중학생이었다. 엄마에게도 액세서리가 몇 개 있었지만 내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에 관한 입체적인 추억이 희미해지고 사진 속에 박제된 기억만이 남았을 때 나는 엄마를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들고 있던 브로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나는 마치 내 엄마가 즐겨하던 것인 양 브로치를 티슈에 감싸 서랍장 맨 위칸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서랍장을 밀어넣다가 문득 506호에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던 게 떠올랐다. 사진은 모두 4장이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필주, 검은색 가운을 입고 사각모는 엄마인 중년의 506호 할머니에게 씌운 채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는 필주, 결혼식 단상에 선 신랑 신부의 뒷모습, 그리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눈이 부신 지 얼굴을 찡그린 채 분수대 앞에 서 있는 어린 필주의 사진이었다. 나는 소나무색 빈백 소파에 풀썩 소리가 나게 앉아 다시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다. 필주가 보고 싶었다. 다시 만난다면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 처한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 더 많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서글픔과 어쩌면 브로치에 대해서도. 그대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저녁 8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맥주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틀어놓은 TV는 방 안에서 누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먹고 떠들고 상품을 팔았다.
밥을 다 먹고도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서 필주를 생각했다. 연락처는 수소문하면 알 수는 있을 터였다. 빈 플라스틱 도시락과 맥주 캔을 헹궈 놓고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빈백 소파에 몸을 기댔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했다. 굳이 만나자고 하는 열의가 사라지고 있었다. 독거노인인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있다.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가끔 함께 등산도 하고 밥도 먹는다고 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동거해도 된다고 은근히 권할 때마다 단호하게 집도 삶도 헝클어뜨리는 거 불편하고 싫다는 답이 돌아왔다. 편히 살다가 고동이 불편해지면 자기 발로 시설에 들어가겠으니 니들이나 잘 살라고도. 그런 아버지를 매정하고 꽉 막힌 늙은이라고 부르는 오빠의 미래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수면 양말을 찾아 신었다. 불을 꺼도 가로등 불빛 때문에 방은 어둡지 않았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다. 내가 가장 많이 꾸는 꿈은 자전거가 나오는 꿈이다. 사실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왜 그런지 배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꿈에서 나는 커다란 짐자전거를 타고 까무스름하고 찰진 흙길을 달린다. 신이 나면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고 페달을 밟는다. 주변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간다. 대부분 숲이다. 개가 쫓아오기도 한다. 그러다가 종종 어디쯤에선가 돌부리에 걸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고 짐칸에 실렸던 쌀부대가 땅으로 떨어진다. 내 눈앞에 검은 흙과 초록색 풀이 보이고 그 위로 뽀얗고 투명한 쌀이 주르륵 쏟아져 내린다. 꿈속에서 넘어지는 건 아프지 않다. 다만 기분이 어떤가가 궁금하다. 그다지 나쁘지 않다. 까짓 거 밥만 주워 담고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한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는 상상을 한다. 이제 곧 그 길로 들어설 것이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랑도 그렇지만 우정에도 애증의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인공 심리 저변의 내밀한 갈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낯설다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한 번쯤 겪었음직한 성장통 같아서 더 가슴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잘나고 못난 사람도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보편적 당위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안다고 잘난 것도 조금 덜 배웠다고 못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겸허심을 깨닫게 해준 소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준 적은 없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한편 너를 보고 있어 라는 제목의 상징성이 주는 효과도 상당해서 독자의 마음을 한 번 더 툭 건드려 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